저는 북한을 2번이나 탈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 한목숨 지키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제 아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탈북에 성공해서 자유를 맛보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잡히면 끝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저는 다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바로 제 아들 손을 잡기 위해서요. 저는 양강도 해산 근처 작은 마을에서 장사를 하며 살았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키우는 게 제 전부였죠. 2000년대 들어서 배급이 완전히 끊긴 뒤로 북에선 장마당에서 소일거리라도 안 하면 굶어 죽는 겁니다. 저 역시 먹고 살려고 장마당에 나갔어요. 처음엔 그냥 옥수수, 감자 같은 걸 팔았는데 그걸로는 아들 분유값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남조선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품, 치약, 비누, 가끔은 애들 장난감까지. 중국 쪽에서 넘어온 물건들이었죠. 당연히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만 우리 동혁이 생각하면 가릴 게 없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고함을 질렀어요. 보안서다. 단속이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려요. 탈북자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장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조선 물건 파는 아주마이들이 한 손에 잡히는 물건을 집어들고 뛰기 시작했어요. 보안원들이 들이닥치면 물건 다 압수당하고 운 나쁘면 노동단련대 가는 겁니다. 저도 눈에 보이는 화장품 몇 개랑 비누를 천보자기에 급하게 싸놓고 뒤쪽 골목으로 뛰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동무, 거기 쓰라. 뒤에서 보안원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단속은 한 달에 2~3번씩 있었어요. 근데 평소엔 그냥 물건 몇 개 빼앗기고 누군가 대표해서 쌈짓돈 쥐어주면 끝이었는데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골목 끝까지 뛰어가니까 같이 장사하던 순이 언니가 숨어 있더라고요. 야, 오늘 심상치 않다. 당중앙에서 지시 내려왔나 본데? 뭔 소리요? 남조선 물건 단속 3개 하라고 본때를 보여야 한댄다. 누구 하나 잡아서 본보기로 공개 비판회를 연다더라. 그 말 듣는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공개 비판회. 그건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조사 들어가고 우리 동혁이에게도. 언니, 나 집에 가봐야 하는데. 우리 아들. 순이 언니가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 나가면 더 위험해. 일단 여기서 숨어 있다가 밤에 움직여. 저희는 그날 하루 종일 골목 구석진 빈집에 숨어 있었어요. 배고픈 것도 모르고 아들 생각뿐이었지만 밖에 나갈 수가 없었죠. 해질 무렵 순이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무, 아무래도 난 건너갈까 생각 중이다. 어디로? 강 건너.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탈북. 그건 저한테는 너무 먼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그냥 장사해서 아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사는 게 전부였어요. 언니 미쳤어요? 잡히면 총살이라고. 여기 남아서 잡혀도 똑같아. 노동단련대 가면 최소 반년이야. 그 안에 내 아들은 누가 먹여 살려? 고아되는 거지. 순이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저한테 기다릴 시간은 없었어요. 아들은 이제 14살 소학교 다니는 나이였죠. 제가 없으면 그 애는. 밤이 되자 골목에 사람들이 몇 명 더 모였습니다. 행색을 보니 다들 오늘 단속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이었어요. 그중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오늘 밤 강 건너간다. 안내자가 있긴 한데 1인당 중국 돈 1000위안씩 내야 하오. 1000위안. 저한테는 큰 돈이었지만 그때 제 보자기 안에 든 물건을 다 팔면 그 정도는 나왔어요. 저도 가겠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순이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일단 살아야 아들도 살리지. 여기서 잡히면 아들도 끝이야.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있을 아들 생각을 하면서도 발걸음을 강 쪽으로 돌렸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살아서 꼭 다시 올게. 그 생각만 했습니다. 우리는 5명이었어요. 순이 언니, 저, 그리고 장사하던 아주머니 둘, 남자 1명. 안내자는 우리를 산길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두운 밤 랜턴 하나 없이 걷는 길. 발밑도 안 보였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 저 멀리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안내자가 손가락으로 강 건너를 가리켰어요. 저기가 중국이다. 지금은 물이 얕으니까 건널 수 있어. 근데 국경경비대 순찰 돈다. 불빛이 넘어가는 5분 안에 건너야 돼. 5분.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아, 나 지금 진짜 북을 떠나는구나. 강물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2월 말이었는데도 물이 얼음장 같았어요.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건너는데 이빨이 딱딱 부딪혔죠. 안내자가 앞장서서 빠르게 걸었고 저희 5은 뒤따라갔습니다. 물속에서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순이 언니가 제 팔을 붙잡아줬어요. 조심해, 여기서 넘어지면 물소리 나서 다 죽어. 숨소리도 최대한 죽이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어요. 저기, 저 멀리 강둑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손전등이었어요. 국경경비대였습니다. 엎드려. 안내자가 급하게 소리쳤고 우리는 물속에 몸을 낮췄어요. 겨울 강물에 온몸이 잠기니까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고 지나갔어요. 한참을. 정말 긴 시간 같았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떨면서 생각했어요. 아, 여기서 들키면 나는 끝이구나. 아들은, 동혁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다행히 경비대는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지금이다, 뛰어. 우리는 젖은 몸으로 있는 힘껏 강을 건넜어요. 중국 쪽 강둑에 발을 디딘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휴, 살았다. 순이 언니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근데 안심하기엔 너무 이른 거였죠. 안내자가 우리를 숲속으로 데려갔습니다. 1시간쯤 걸어가니까 작은 집 하나가 나왔어요. 불도 없는 빈집이었죠. 여기서 대기하시오. 내일 아침에 차가 올 때까지. 그렇게 말하고 안내자는 사라졌습니다. 우리 5은 젖은 옷 그대로 빈집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너무 추워서 서로 붙어 앉았죠.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여긴 중국이구나. 저 강 건너가 북이고 아들이 있는 곳이고. 엄마 미안해. 엄마가 살아야 너도 살릴 수 있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뜬 지 한참 지났을 때 차 한 대가 왔어요.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족이었죠. 자, 다들 타.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차가 가는 방향이 이상했어요. 마을이 아니라 더 깊은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가 차가 멈췄습니다. 큰 집 하나가 나왔어요. 여기서 내려. 우리가 내리자 집안에서 남자 몇 명이 나왔습니다. 눈빛이 좋지 않았어요. 그중 한 명이 우리를 훑어보더니 웃었습니다. 오, 오늘 아주마이들 괜찮네. 물건.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순이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야, 이거. 이상한데? 남자들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말 잘 들어야 돼. 너희 탈북자지. 중국 공안한테 신고하면 너희 다 북으로 끌려가. 알지? 협박이었습니다. 우리 말 잘 듣고 일만 잘하면 살려줄게. 안 그러면.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엔 공안 전화번호가 떠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탈출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지옥으로 온 거라는 걸요. 그날부터 저의 진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그 집에 갇혔어요. 나갈 수도 없었죠. 남자들은 우리를 상품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농촌 부호들한테 팔아넘기려는 거였어요. 며칠 뒤 한 남자가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차로 2시간쯤 갔을까요? 낡은 농가 앞에서 차가 멈췄어요.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문이 열리고 40 후반쯤 돼 보이는 중국 남자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말도 안 통하고 어디가 어딘지도 몰랐으니까요. 밤마다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밥은 먹고 다니나? 엄마 찾고 있을까? 눈물이 났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그 집 남자가 제 울음소리 싫어했거든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봤어요. 북쪽 하늘이었죠. 저 별 아래 어딘가에 우리 아들이 있겠구나.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갈 거야. 아들을 데리고 나올 거야. 미친 생각이었죠. 누가 봐도요. 하지만 엄마는 강해야 했으니까요. 그 집에서의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밥 짓고 밭일하고 돼지 키우고 쉴 틈이 없었어요. 그 남자는 저를 아내가 아니라 일꾼처럼 부렸죠. 말도 제대로 안 통했어요. 저는 조선말밖에 몰랐고 그 남자는 중국어만 했으니까요. 그냥 손짓발짓으로 살았습니다. 빨리빨리. 그 남자가 제일 많이 하던 말이었어요. 조선말로 빨리빨리만 배워가지고 하루 종일 그 소리였죠. 도망가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이 동네가 어딘지, 어느 방향이 북조선인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잡히면 북으로 끌려가요. 북송되면 그건 죽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 집 남자가 장 보러 가는데 저도 따라가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집 밖을 나가는 거였죠. 마을 시장이었어요. 중국 시장은 북한 장마당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건도 넘쳐나고 사람들 옷도 화려하고. 그런데 시장 한쪽에서 조선말이 들렸어요. 저는 귀를 쫑긋 세웠죠. 아이고, 요새 북에서 단속이 장난 아니라던데. 조선족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 남자 몰래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해산 쪽에서 탈북자 가족들 다 잡아간댔어. 연좌제로 조사 들어간대. 해산. 제 고향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얼마나 잡혀갔는데? 여러 집이래. 특히 장마당에서 남조선 물건 팔던 사람들 가족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 우리 아들도?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들 얼굴만 떠올랐어요. 14살밖에 안 된 애가 보안서에 끌려가서 조사받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미칠 것 같았죠. 엄마 때문에. 엄마가 탈북해서 너까지 고생하는구나. 다음 날 저는 그 남자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손짓발짓 다 동원해서요. 북조선으로. 전화. 가능합니까? 그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위험해. 공안 온다. 중국에서 북한에 전화하면 다 감청돼요. 그것도 탈북자가 전화하면 바로 신고 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날부터 매일 밤 북쪽 하늘을 보며 빌었어요. 아들아, 제발 무사해라. 엄마가 꼭 다시 갈게. 한 달쯤 더 지났을까요? 어느 날 그 남자가 술 먹고 들어왔어요. 중국 남자들은 술만 먹으면 난폭해졌죠. 저는 부엌에서 밥을 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제 팔을 확 잡는 거예요. 그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부딪혔어요. 뭘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주 위협적인 분위기였어요.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여기서 평생 살 순 없다. 그리고 아들을 만나야겠다. 며칠 뒤 시장에 갈 기회가 또 왔어요. 이번엔 그 남자가 딴 데 가고 저 혼자 장 보라고 했죠. 저는 시장에서 조선족 아주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분을 붙잡고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아주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탈북자인데요. 북에 제 아들이 있어요.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그 아주머니는 저를 한참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딱하게 됐네. 알았어,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알아봐 줄게. 근데 돈은 줘야 하오. 얼마든지 드릴게요.
저한텐 돈이 없었지만 그 집에서 훔쳐서라도 줄 생각이었어요. 일주일 뒤 그 아주머니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너희 아들, 살아는 있어. 근데 지금 외할머니 집에 있대. 보안서에서 조사받고 풀려났다 하오. 살아있어요? 그래. 근데 학교는 못 다니고 있어. 성분이 불량해졌다고. 성분. 북한에서 성분 나빠지면 평생 감시받으며 사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아주머니, 저 다시 북으로 갈 방법 없을까요? 뭐? 미쳤어? 힘들게 탈북해놓고 왜 다시 가려고 해? 아들, 데리고 나올 거예요. 제대로 나올 거예요. 아주머니는 저를 미친 사람 보듯 봤죠. 너 정말 목숨이 두 개야? 다시 들어갔다 들키면 넌 총살이야. 아주마이라도 아들이 저기 있다면 안 가겠소? 그 조선족 아주머니는 제 정신 상태를 의심했지만 결국 도와주기로 했어요. 내가 아는 안내자가 있긴 한데 그 사람도 미쳤다고 할 거야. 북으로 다시 들어가자는 사람은 처음 봐. 괜찮아요. 소개만 부탁드립니다. 이틀 뒤 저는 그 안내자를 만났습니다. 30 초반쯤 돼 보이는 조선족 남자였어요. 내 얘기 들었지요? 북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나올 거예요. 그 남자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담배 한 대를 꺼내 물었어요. 이보시오, 솔직히 말할게. 이거 성공률 거의 없어. 북에 들어가는 건 나갈 때보다 100배 위험해. 국경 경비가 나가는 쪽만 감시하는 게 아니거든. 들어가는 쪽도 초소 있어. 거기 걸리면. 알아요. 근데 전 가야 해요. 남자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은 있소? 지금은 이것뿐인데 나중에 돌아올 때 꼭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남자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어요. 알았어. 근데 조건이 있어. 도착해서 돈은 반절 더 가져오고 그때 가서 나 몰라라 하면 보이부에 고발하갔소.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살아서 다시 만나면 그때 해. 일주일 뒤로 날짜를 잡았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그 중국 남자 집에서 최대한 조용히 지냈습니다. 의심받으면 안 됐거든요. 밤마다 계획을 세웠어요. 북에 들어가면 아들이 있을 어마이 집으로 바로 가야 해. 그리고 아들 데리고 하루 만에 다시 나와야 해. 시간이 길어지면 들킬 확률이 높아지니까.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그 남자가 친구를 만나러 읍내 나간다고 했어요. 기회였죠. 남자가 나가고 1시간 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챙겼어요. 옷 한 벌, 물 그리고 우리 동혁이한테 줄 빵 몇 개. 약속 장소에서 안내자를 만났어요. 준비됐어? 그럼 가자.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좋아. 어두울수록 안전해. 우리는 차를 타고 국경 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갔을까요? 차가 산 밑에서 멈췄어요.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하오. 산길을 올랐습니다. 가파른 길이었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죠.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저기 봐. 안내자가 손가락으로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래로 두만강이 보였어요. 그리고 강 건너편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북이에요? 그래. 저기 보이는 불빛이 국경 초소야. 저기만 피하면 돼.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정말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지금이다. 가자. 우리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안내자가 저를 멈춰 세웠어요. 저기 봐. 초소 불빛. 저게 움직이면 순찰 도는 거야. 저게 멈춰 있을 때 건너야 돼. 우리는 풀숲에 엎드려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드디어 불빛이 멈췄어요. 지금, 뛰어. 저는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너무 차갑고 깊었어요. 첫 번째 탈북할 때보다 물이 더 많이 불어 있었죠. 금세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앞으로만 나아갔어요. 동혁아,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불빛이 움직였어요. 엎드려.
안내자가 소리쳤고 저는 물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불빛이 우리 쪽을 향해 왔습니다. 순찰대였어요. 저는 숨도 쉬지 않고 물속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저기 뭐야? 순찰대 목소리가 들렸어요. 끝났구나. 들켰구나. 그런데 그때 강 반대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개놈의 새끼. 짐승이었네. 순찰대가 다른 쪽으로 갔어요. 안내자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지금이야. 빨리. 우리는 있는 힘껏 강을 건넜어요. 마침내 북한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안내자가 작게 말했어요. 여기서부터 혼자 해야 하오. 나는 돌아갈 테니 내 돈 받아내야 하니 절대 들키지 마오. 감사합니다. 아들 데리고 무사히 나오기나 하소. 연락하면 데리러 올게. 안내자는 다시 강으로 들어갔고 저는 북한 땅에 혼자 남았습니다. 4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고향. 저는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르며 방향을 잡았어요. 해산까지는 걸어서 서너 시간. 해 뜨기 전에 도착해야 해. 밤새 걸었습니다. 아는 길이었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혹시라도 보안원이나 경비대를 만나면 저는 즉시 체포될 테니까요. 동이틀 무렵 저는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멀리 아들 외할머니 집이 보였어요. 다 왔다. 이제 조금만. 저는 골목길로 숨어 다니며 외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아들이 마당에 있었는지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들도 제 옷깃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어디 갔었어요? 엄마. 너무 말랐어요. 4개월 사이에 아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죠.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뒤에서 외할머니가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어머니,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지금 당장 아들 데리고 나가야 해요. 외할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지금? 밖에 날 새려고 하는데. 그래서요. 해 뜨기 전에 움직여야 해요. 늦으면 못 나가요.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어디 가는데요? 저는 아들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동혁아. 엄마랑 강 건너갈 거야. 중국 거쳐서. 남조선으로. 남조선요? 그래. 거기 가면 배급 기다릴 필요 없어. 학교도 맘껏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살 수 있어. 아들이 외할머니를 봤어요. 외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동혁아. 할미는 늙어서 못 가겠다. 근데 너는 엄마 따라가거라. 여기 있으면 너 평생 성분 나쁜 놈으로 감시받으며 사는 거다. 할머니. 괜찮다. 할미는 여기서 잘 살 거야. 너는 가서 사람답게 살아라. 저는 외할머니께 고개를 숙였어요. 어마이.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됐다. 빨리 가거라. 동네 사람들 일어나기 전에. 외할머니가 부엌에서 옥수수빵 몇 개를 꺼내왔어요. 이거라도 가지고 가. 길에서 배고플 때 먹고. 그게 외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옷 한 벌 챙기고 저는 아들 손을 잡았어요. 가자. 집을 나서는 순간 아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외할머니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눈물을 훔치면서요. 우리는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서 어두웠지만 곧 마을 사람들이 일어날 시간이었어요. 엄마 어디로 가요? 강 쪽이야. 조용히 빨리 가자. 우리는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숨이 차올랐지만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엎드려. 저는 아들을 풀숲으로 끌어당겼어요. 우리는 풀 속에 숨었죠. 트럭 한 대가 지나갔어요. 군용 트럭이었습니다. 국경경비대.
트럭이 지나가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동혁아, 괜찮아? 네. 근데 엄마, 우리 지금 정말 탈북하는 거예요? 그래. 무섭지 않아요? 저는 아들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섭지. 엄마도 무서워. 근데 여기 남아있는 게 더 무서워. 너 평생 성분 나쁜 놈으로 찍혀서 감시받고 사는 거. 엄마는 그게 더 무서워. 엄마는 저 때문에 다시 왔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왔겠니?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제가 짐이 돼서. 야, 무슨 소리야. 넌 엄마 짐이 아니라 엄마 전부야.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울지 마. 강 건널 때 힘들어. 자, 일어나자. 우리는 다시 걸었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드디어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저는 이 강을 4개월 사이에 3번째 건너는 거였어요. 엄마, 저기 물. 깊어 보여요. 괜찮아. 엄마가 손잡고 있을게. 우리는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초소 불빛이 보였지만 순찰대는 안 보였죠. 지금 가야 돼. 준비됐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어요. 아들이 움찔했지만 저는 아들 손을 놓지 않았죠. 천천히 엄마 따라와. 한 걸음, 두 걸음, 물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아들이 중간에 돌부리에 걸려 휘청거렸습니다. 조심해. 저는 아들을 붙잡았어요. 괜찮아. 엄마 여기 있잖아.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때였어요. 저기, 누구냐? 초소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탈북자다. 잡아라. 끝났다. 들켰다. 엄마, 뛰어. 지금 뛰어야 돼. 저는 아들 손을 잡고 있는 힘껏 강을 건넜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엎드려. 우리는 물속에 몸을 낮췄어요. 총알이 물 위로 날아갔죠. 지금. 일어나서 뛰어. 우리는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경비대는 강을 건너올 수 없었죠. 중국 쪽이니까요. 성공했다. 성공했어. 저는 아들을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도 제 품에서 울었어요. 그래. 살았어. 이제 진짜 살았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안심하기엔 너무 이른 거였어요. 우리는 젖은 몸으로 숲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아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죠. 엄마, 너무 추워요. 조금만 참아. 곧 사람 만날 거야. 저는 안내자한테 받은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어요. 중국에서 쓰던 휴대폰을 그때까지 숨겨놨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 한 대가 왔습니다. 안내자였어요. 성공했네. 이게 아들이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일단 타.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해. 우리는 차에 올랐어요. 안내자는 우리를 어느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선족 집이었죠. 여기서 일주일 정도 숨어 있어. 그동안 한국 가는 루트 알아볼게. 한국요? 응. 너 한국 가고 싶다며? 근데 쉽지 않아. 돈도 많이 들고. 얼마나요? 너희 둘이면. 한 사람당 500만 원? 1000만 원은 있어야 해. 1000만 원. 저한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보내만 주시면 한국 가서 일하면서 갚을게요. 안내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아는 선교단체가 있어. 거기서 탈북자들 돕거든. 연락해볼게. 정말 감사합니다. 됐고 일단 씻고 옷 갈아입어. 애 감기 걸리겠어. 우리는 그 집에서 며칠을 지냈어요. 밖에 나갈 수도 없었죠. 중국 공안한테 걸리면 바로 북송이니까요. 아들은 처음 보는 중국 텔레비전에 신기해했어요. 엄마, 여기는 방송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 남조선은 더 많대. 남조선도 이렇게 잘 살아요? 훨씬 더 잘 산대. 우리 거기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꿈 아니죠? 꿈 아니야. 진짜야. 일주일 뒤 안내자가 소식을 가져왔어요. 선교단체에서 오케이 떨어졌어. 근데 가는 길이 좀 험한데 괜찮겠소? 중국 남쪽으로 내려가서 동남아시아 거쳐서 한국 가는 거야.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한 달, 늦으면 2달. 위험한 구간도 많고. 상관없습니다. 다 갈게요. 그래. 그럼 내일 밤 출발이야. 준비해. 다음 날 밤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어요.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며칠은 차로, 며칠은 기차로. 중간중간 조선족 집이나 선교단체 쉼터에서 숨어 지냈죠.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는 중국 남부 끝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안내자를 만났어요.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국경 넘어야 돼. 라오스로 가는 거야. 라오스요? 응. 거기서 태국 가고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 찾아가면 돼. 그렇게 우리는 밤에 산을 넘었습니다. 국경. 또 국경이었어요. 이제 몇 번째 국경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라오스 땅을 밟았을 때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진짜 한국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라오스에서 며칠을 지내고 우리는 버스를 타고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아들은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어요. 제 어깨에 기대서요. 조금만 더 가면 돼. 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봤을 때 깜짝 놀라더라고요. 탈북자분들이세요? 네. 저희 한국에 꼭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2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진 거죠. 직원이 물과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일단 드시고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그날부터 대사관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한 달 뒤 우리는 비행기를 탔어요. 아들은 태어나서 처음 타는 비행기였죠. 엄마, 이게 비행기예요?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래. 이거 타고 한국 가는 거야.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아들은 창밖을 보며 감탄했어요. 엄마, 구름 위에 있어요. 저도 창밖을 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북한이 있겠죠. 우리가 떠나온 곳. 그리고 저 앞 어딘가에 한국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향하는 곳.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동혁아, 도착했어. 여긴 대한민국이야. 아들이 창밖을 봤습니다. 여기가 남조선이에요? 이제 남조선이라고 부르지 마. 여기는 대한민국이야. 우리 집이야.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탈북자분들 맞으시죠? 일단 하나원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원.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 배우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아들은 창밖만 계속 봤습니다. 높은 건물들, 깨끗한 도로, 많은 차들. 엄마, 여기 진짜 다른 세상이네요. 그래. 이제 우리가 살 곳이야.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어요. 여기서 3달 동안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한국말 배우고 생활 방식 배우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진짜 안전한 거예요?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도 우릴 잡아가지 않아. 배급 기다릴 필요도 없고 성분 때문에 차별받을 일도 없어. 꿈 같아요. 꿈이 아니야. 진짜야. 우리가 해낸 거야. 하나원에서의 3달은 신기한 시간이었어요. 저희는 그곳에서 한국 생활을 배웠습니다. 표준어 쓰는 법, 은행 쓰는 법, 지하철 타는 법. 처음엔 모든 게 어려웠어요. 엄마, 이 카드로 돈을 쓴다고요? 그러게. 신기하지? 북에선 현금밖에 몰랐거든요. 카드 같은 건 상상도 못했죠. 아들은 저보다 빨리 적응했어요. 젊으니까요. 컴퓨터도 금방 배우고 한국말도 금방 익히고. 엄마, 여기서는 인터넷으로 세상 모든 걸 볼 수 있대요. 그래? 대단하네. 저는 솔직히 따라가기 벅찼어요.
나이가 40이 넘으니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도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석 달 뒤 우리는 하나원을 나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감사하게도 일부 정착금도 주고 작은 아파트도 알선해줬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짐도 별로 없었지만 그게 우리의 첫 집이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들이 감탄했어요. 엄마, 우리 집이에요? 진짜? 그래. 우리 집이야. 화장실에 물도 나오고, 전기도 나오고, 북에서는 정전이 일상이었죠.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철수야, 여기선 그게 당연한 거래. 전기 끊기는 일 없어. 믿기지 않아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전기밥솥으로 지은 밥을 먹었어요. 엄마, 이 밥. 너무 맛있어요. 하얀 이 밥이었죠. 북에서는 옥수수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저도 눈물이 났어요. 많이 먹어.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단순 조립일이었죠. 힘들었지만 북에서 장마당 하던 것보다는 나았어요. 적어도 단속 걱정은 없었으니까요. 아들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나이로 치면 고등학교였는데 학력이 부족해서 중학교부터 다시 시작했죠.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어요. 엄마, 애들이 저보고 이상하게 봐요. 말투가 다르다고. 그리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영어도 수학도.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엄마도 공장에서 매일 새로운 거 배우거든.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 1년. 아들은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했어요. 친구도 생기고 성적도 올랐죠. 저도 공장에서 일을 배워가며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저 오늘 반장 뽑혔어요. 진짜? 우리 동혁이가? 네. 애들이 저한테 투표해줬어요. 구성원들이 직접 대표를 뽑다니. 북에서는 성분 나빠서 반장은 꿈도 못 꿨는데. 잘했어. 동혁아 정말 잘했어.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잘 왔구나. 2년이 지났어요.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장학금도 받았어요. 저는 공장을 그만두고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돈은 더 벌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손님 중에 탈북자 지원 단체 사람이 왔어요. 혹시 탈북자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희가 탈북자분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남에게 했습니다. 2번 탈북한 이야기를요. 인터뷰하는 분이 놀라더라고요. 2번이요? 한 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셨다고요? 네. 아들 데리러요. 대단하십니다.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엄마라면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죠. 그분이 물었어요. 지금 한국에서 사시면서 어떠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행복해요. 물론 힘들 때도 많죠. 일도 힘들고 돈도 부족하고. 근데 북에 있을 때랑은 달라요. 뭐가 다른가요? 북에서는 내일이 없었어요. 오늘 먹을 거 걱정하고 단속 걱정하고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근데 여기서는 내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들 대학 보내고 취직하고 그런 걸 꿈꿀 수 있어요. 아드님은 잘 지내시나요? 네.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제 저보다 한국말 더 잘해요. 웃으면서 말했지만 뭉클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동혁아, 밥 먹어. 네, 엄마. 잠깐만요. 아들이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보다 훨씬 커버렸죠. 밥을 먹으면서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오늘 인터뷰했다며요? 응. 우리 이야기했어. 엄마는 후회 안 해요? 뭘? 다시 북으로 들어간 거요. 위험했잖아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후회? 전혀 안 해. 그때 안 갔으면 너 없이 평생 살았을 거야.
그게 더 후회됐겠지. 엄마. 동혁아,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너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엄마 때문에 미안해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그게 엄마한테 제일 큰 선물이야.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감사해요. 저 다시 태어나게 해줘서. 무슨 소리야? 엄마가 고마운 거지. 엄마한테 사는 이유를 줘서. 우리는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저 북쪽 어딘가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공포 속에 살고 있겠죠. 언젠가는 그들도 자유를 맛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매일 밤 그걸 빌어요. 그리고 오늘도 아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요. 2번 탈북한 엄마의 이야기.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 주세요. 감사합니다.